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랑 AMD 관련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AMD 관련이라기보다는 트럼프 관련 뉴스인 것 같죠?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중국에도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나라,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AMD도 마찬가지로 요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세대 GPU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TX 5090 가격이 $2,500 이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2,500라면 대략 지금 현재 환율로 36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360만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걸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엔비디아랑 AMD는 최대 40% 관세와 맞붙고 있다고 해요. 야, 관세가 40% 붙으면 장난 아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합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죠. 하지만 세계 경제는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통과되기 전에 얼른 출하해가지고 일단 팔아먹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세대 GPU를 중국에 있는 미국 창고로 운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랑 AMD 둘 다겠죠. 근데 이런 관세 매기는 게 잘하는 걸까 과연? 이거를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게,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관세 매기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던 거 더 비싼 돈 내고 사야 되는 거잖아. 이런 수입 물품 같은 거. 그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고 뭐 트럼프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과연 이거를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제가 있는 거면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제가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될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야, 미쳤다. 대부분 소비자용 게임용 GPU가 중국에서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최대 40%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5090 가격, 미국에선 과연 얼마로 발매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MD 라데온 관련 뉴스인데, RX 9070 XT 요거 성능이 대략 한 4080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전력 소모는 한 330W까지 갈 거라는 말이 있고, 성능은 거의 4080이랑 비슷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도 4080의 5% 내외의 성능으로 나올 거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600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 $600면은 대략 가격이 한 88만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환율로 88만원이면은 4070 슈퍼 가격이에요. 4070 Ti, 4080 전부 엄청 비쌉니다. 4080은 거의 한 160만원 정도 할걸? 국내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에 4080 성능을 누릴 수 있다. 정말 요 루머대로라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레발. 정말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88만원 이 정도의 가격일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정말 성능이 4080에 육박한 성능일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나올 50 시리즈들 지금 출시를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성능이 엄청 올라버리면 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라데온 9070 XT가 실제로 정말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거는 뭐 가격, 실제 성능, 그리고 RTX 50 시리즈가 어떤 성능으로 나올 건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경쟁 상대는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요 9070 XT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구매할 만한 그래픽 카드죠. 5070 Ti, 5070 요 사양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5070 Ti는 GB203 다이를 사용하고 16GB 메모리와 8960개의 쿠다 코어를 제공한다. 하지만 5070은 GB205 다이를 사용하고 12GB 메모리랑 6144개의 쿠다 코어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5070은 12GB 메모리야? 얼마 전에 리크 정보 떴을 때 5060 Ti도 16GB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5070이 12GB인 걸 보면은 5060 Ti가 16GB인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 5070 Ti랑 5070 전작이었던 4070이랑 4070 Ti보다 쿠다코어가 조금씩 늘어났네요. 조금씩. 참 찔끔찔끔 늘려주죠. 5070 Ti 추정 사양은 아래와 같다고 하고요. 메모리 버스는 256비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전작보다 상향된 거죠. 4070 Ti는 192비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5070 Ti는 256으로 올려줬네. 하지만 우리의 5070은 여전히 192비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제 생각에 5070이랑 5070 Ti 사이에 갭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 이거 하는 걸 보니까 또 5070 슈퍼 이런 거 내려는 것 같은데 뭔가 요 사이에 슈퍼 껴놓기 딱 좋은 사양이야. 그쵸? 전 그렇게 보여요. 한 1년 정도 팔아먹다가 또 슈퍼 내놓을 것 같아. 물론 전 요번 50 시리즈는 아마 스킵할 것 같아요. 이미 407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음 세대를 산다면 이제 60 시리즈? 요때는 아마 바꿀 것 같은데 이거 봐, 유출에는 5060 Ti도 16GB로 되어 있잖아. 근데 왜 5070은 12GB냐고.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대로 5060 Ti가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라서 메모리라도 16GB 넣어줬다. 아니면 5060 Ti는 약간 비디오 메모리 많이 먹는 작업하시는 분들 용, 그런 분들 용도로 사용하라고 내놨다. 요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5070보다 5060 Ti가 메모리가 적다는 게. 물론 5060 시리즈는 메모리 버스가 128비트로 더 낮아지긴 하죠. 192비트 쓰는 게 5070밖에 없어. 아 요거 좀 아쉬워요. 분명히 5070 슈퍼 내면서 요거를 256비트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5070 슈퍼는 메모리가 16GB로 가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두 개 다 해주진 않을 거야 분명히. 5070 Ti랑 팀킬 되니까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트북 관련 뉴스인데 에이수스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코파일럿 노트북을 발표했다고 해요. 배터리 수명은 32시간 갈 거라고 합니다. CES 2025에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월드 라이티스트 코파일럿 PC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측이긴 한데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CPU가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32시간 배터리 수명이 가려면은 일반적인 CPU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코파일럿 PC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1월 7일에 에이수스에서 Always Incredible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에이수스에서도 뭔가 이때 발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코파일럿 PC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애매모호하다. 뭔가 노트북인 듯 태블릿인 듯 약간 어중간하죠.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그래서 이 CPU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다음 세대? 그때를 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이랑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이 반독점 혐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약간 재판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반독점이 참 약간 힘든 것 같긴 해.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약간 독점이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약간 일부러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파리 기본 검색으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야 니네 디폴트로 구글 해놓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그거 그대로 쓰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어도 일부러 약간 구글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 기본이 빙이잖아요. 그걸 아마 다들 이제 구글로 변경해서 쓰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구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용자 편의적인 면에서 그냥 구글을 디폴트로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애플이 요거를 기본 검색 엔진 해주면서 구글로부터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플이 약간 짭짤하죠. 구글은 애플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해줘서 좋아. 애플은 그런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수수료로 먹어서 좋아. 약간 이런 상황인데 애플도 미국에선 엄청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고 구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약간 검색 엔진 아닙니까? 걔네 둘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약간 미국 법원이 요거 반독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약간 구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수수료 많이 먹었으니까 편을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4월에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을 다른 걸로 바꿀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핸드헬드 PC 게이밍 콘솔 관련 뉴스입니다. 아야네오라고 요 분야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거기서 AMD 젠5 모듈식 휴대용 콘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하죠. 보시면은 스팀덱 같은 건데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매직 모듈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죠.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컨트롤러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에 맞게 요거를 변경시켜 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체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성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LG도 이런 거 했었던 적이 있고 막 한데 성공했던 적이 없죠. 요런 모듈형 디자인. 왜냐면은 요게 성공을 하려면은 진짜 시장 지배자여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모듈형 부품이 다음 세대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요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한 세대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 뭐하러 추가로 구매해야 되지? 요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이 실패했다. 그리고 웃긴 게 시장 지배자는 또 이런 시도를 안 해 잘. 그냥 우리가 내놓는 새로운 제품을 사, 이런 걸 교체해서 쓰지 말고, 이런 주의죠 보통은. 왜냐면은 요런 갈아 끼우는 거 팔아먹느니 새로운 기계를 그냥 팔아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잘 안 합니다. 요런 거는 약간 도전자가 많이 하죠, 도전자. 근데 생긴 건 약간 귀엽고 예쁜 것 같긴 해요. 요런 식으로 모듈형으로 교체하는 요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랑 화이트 두 종류가 존재하고 옵션으로 LCD랑 OLED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상당히 귀엽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요런 모듈형 디자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슬림 스마트폰 전쟁입니다. 애플과 삼성 둘 다 슬림 모델 스마트폰 내놓을 거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죠. 아이폰 17 에어, 갤럭시 S25 슬림, 초박형 휴대폰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폰 17 에어는 아이폰 16 프로보다 2mm 더 얇아져 두께가 6.25mm,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아이폰 17 에어가 가격이 엄청 비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출되는 루머를 보니까 카메라도 약간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가형 스마트폰 포지션으로 갈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폰 프로 맥스 이런 거는 카메라 두께 때문에라도 그렇게 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가격이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아이폰 17 에어는 조금 멀었고 중요한 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갤럭시 S25 슬림 모델이죠. 이 슬림 모델도 본체 두께가 6m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얇은 갤럭시 S 시리즈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갤럭시 S25 시리즈들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 S25 슬림 요 시리즈들은 내년 1월 23일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닌텐도 스위치 2 관련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저번에는 약간 렌더링?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실제 사진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독 디자인인데 여기 2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로고랑 2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는 요런 독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네이밍에 2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나?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게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영상까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실제로 요렇게 2가 붙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은 좀 약간 신기하다? 닌텐도 치고는 요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닌텐도가 한 번도 뒤에다가 2를 붙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2로 나온다? 그만큼 스위치가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일까요? 닌텐도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링 2, 요 스마트 링 제품이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 갤럭시 링 시리즈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었죠. 실제로 뭐 성공하지도 못했고, 왜냐면 가격은 비싼데 기능은 없고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 스마트워치 정도의 기능도 못하는 그런 제품을 비싼 돈 내고 써야 될까? 요런 생각이었죠. 굳이 써야 된다면은 스마트워치가 못해주는 기능을 갤럭시 링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스마트 링이어야만 가능한 것들, 그게 없죠. 딱 하나 있긴 한데 수면 체크할 때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수면 체크하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충전은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말 수면 체크하고 싶다, 그런 분에게만 유용한 제품이 이 갤럭시 링이라고 생각됐는데 아마 요번에 새로 리뉴얼될 갤럭시 링 2는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예상에 따르면 더 얇아지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 얇아지긴 해야 돼요. 이 갤럭시 링이 너무 투박하고 너무 좀 두꺼워. 딱 손가락에 찼을 때 진짜 반지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두꺼운 이상한 걸 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 갤럭시 링은. 그래서 진짜 반지처럼 진짜 더 얇아지고 더욱더 반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뭐 별로 기능도 없는데 뭐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지? 아마 그게 기술의 한계 같긴 한데 이 상태로라면은 구매하실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갤럭시 링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갤럭시 링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일단 있어야 돼요. 스마트워치로도 되는데 이러면 필요가 없어, 갤럭시 링이. 그리고 이 디자인도 훨씬 얇아지고 훨씬 진짜 반지 같아져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이 갤럭시 링 2에서는 구현할 수 있을까? 요번 언팩 행사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왔네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조금 더 한 주가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